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특별 방역 강화 조치가 시작되면서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1억 회분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남아공에서 유래한 또 다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2차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사유뿐만 아니라 징계 타당성까지 검토할 걸로 보여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밤사이 중부지방에 내리던 비나 눈은 대부분 그치고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며 추워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전날 아침에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무엇보다 입시 관련 혐의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정 교수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먼저 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첫 기소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정 교수의 혐의는 모두 15가지. 그게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인멸 등 3가지로 나뉩니다. 재판부는 우선 입시 비리 관련 혐의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각종 인턴십 확인서 등 자녀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허위 서류로 대학들의 입학 전형을 방해했다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대해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는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업체 주식 12만 주를 사들이고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혐의에 대해선 10만 주는 유죄, 2만 주는 무죄 판단했습니다. 동생과 지인들의 차명 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계좌별로 유무죄가 갈렸습니다. 반면 코링크 PE의 자금을 횡령했다거나 금융위에 출자 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코링크 임직원들에게 동생 관련 자료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유죄가, 펀드 운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시킨 혐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며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그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이 되면서 마치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정 교수는 구속 만료로 풀려난 지 7개월 만에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것이 이 딸의 표창장 사건, 즉 동양대 총장의 표창을 위조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이 입증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어서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조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모르게 발부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정 교수는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동양대에서 영어 에세이 첨삭 봉사활동을 한 대가로 딸이 표창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해명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첨삭 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는 데다 표창장의 일부 형식과 총장 직인의 형태가 정식 표창장과 다르고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는 관련자들 증언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상장을 본딴 뒤 직인 부분만 붙여 넣었다는 검찰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밝혔습니다. 표창장 발급에 관한 정 교수의 주장이 여러 번 바뀌었고 표창장 원본과 촬영 사진을 모두 분실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도 유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정 교수가 아닌 조 교로부터 컴퓨터를 제출받는 등 증거를 위법하게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상 큰 하자가 없었고 문제의 증거들을 배제하더라도 죄가 입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 교수가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과 함께 본인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숨긴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거를 감췄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 알아봅니다. 하루 확진자가 어제 다시 1,000명대로 나왔고요. 오늘부터는 성탄 전야를 앞두고 전국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5인 이상 식당 모임 금지되고 또 예배와 미사도 비대면으로만 가능하죠.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혁 기자, 먼저 모임 인원 제한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전국 특별 방역 강화 조치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차원의 조치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완화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식당에선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가족처럼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이나 회식 파티 등은 취소가 강력 권고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어제부터 시작된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이 같은 사적 모임도 금지 대상입니다. 수도권 내 시행되던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의 비대면 진행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종교시설 주간의 모임과 식사도 금지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이 모두 금지됩니다. 또 겨울철 이용객이 몰리는 스키장과 눈썰 매장, 스케이트장 등은 집합이 금지되고 해맞이 해넘이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은 폐쇄됩니다. 리조트와 호텔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해야 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어제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나왔죠?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92명입니다. 역대 최다를 기록한 지난 20일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숫자인데요. 국내 발생 1,060명, 해외 유입 사례는 32명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284명입니다. 이들 위중증 환자들이 바로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은 전국에 44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만 따져보면 12개만 남아 있고 대전과 충남, 전북과 경북에는 한 개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 104개를 추가로 지정하고 모레까지 199개 병상을, 연말까지는 328개 병상을 더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영국을 중심으로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 중이고 이미 다른 나라 몇 군데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예, 정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영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에서 들어온 국내 입국자들에 대해 입국 심사를 강화해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조정해 확인합니다. 영국발 여객기 승무원은 전수 진단 검사를 시행합니다. 영국에 있는 우리 공간의 격리 면제사 발급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 조치하고 격리가 해제될 때도 추가로 PCR 검사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아시겠지만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중입니다. 벌써 8일째 하루 300명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강화된 방역으로 소상공인 피해도 커지면서 서울시가 9천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하루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376명으로 8일째 하루 3,400명대 확진자가 이어졌습니다. 금천구의 한 교회에선 교인과 가족 등 8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교회는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기간에 122명이 대면 예배를 진행했고 찬양으로 인한 침방울 발생이 많았던 걸로 역학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구로구 요양병원과 관련해선 1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이 같은 집단 감염뿐만 아니라 10명 미만의 소규모 감염 사례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한편 강도 높은 방역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긴급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저리 대출과 소비자 선결제를 통한 간접 지원 방식입니다. 우선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보증료 0.5%, 연 0.56%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3천만 원까지는 한도 심사 없이 대출받을 수 있고 심사를 거치면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8천억 원의 자금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결제 상품권을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소비자가 10만 원을 결제하면 서울시가 만 원을 더해 11만 원의 상품권을 발행해주고 업소에서도 만 원의 혜택을 더해 소비자는 12만 원어치를 쓸 수 있습니다. 선결제 상품권은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노래 연습장 등에서 쓸 수 있고 다음 달 31일 안에 사두면 실제 사용 시기는 업소와 협의하면 됩니다. 사용 범위를 각 자치구로 한정했던 서울 사랑 상품권과는 달리 서울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의 편의성도 한층 높였습니다. 대출 상담과 상품권 구매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대출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미국은 화이자 백신 1억 회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기존 물량과 합치면 모두 2억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인데요. 이 가운데 백악관 코로나 TF 핵심 인물의 내로남불 행태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그토록 강조하더니 정작 본인은 별장에서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미 정부가 화이자로부터 추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1억 회분입니다. 5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7월 말까지 화이자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화이자가 백신 원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방물자 생산법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ave continuing conversation, very constructive, and in order to support their efforts to ensure that they would be able to provide us with an additional 100 million doses. 미 정부가 앞서 확보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합치면 2억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 물량이 확보된 것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3천 명을 넘나드는 미국에선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인 60여만 명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활약을 해왔던 데보라 벅스 조정관이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선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하면서 But you need to assume that you're infected and not go near your grandparents and aunts and others without a mask. 정작 자신은 추수감사절 연휴에 별장에서 3대가 모인 가족 파티를 열어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샀습니다. 화려한 패션과 차분한 설명으로 이목을 끌었던 벅스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영국에서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래한 걸로 앞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감염력이 더 높다고 합니다. 베를린에서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영국에서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앞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됐는데 최근 남아공을 다녀온 2명이 이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정부는 남아공에 대한 여행을 제한하고 최근 14일 이내 남아공을 다녀오거나 다녀온 사람과 접촉한 이들은 즉시 격리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This new variant is highly concerning because it is yet more transmissible and it appears to have mutated further than the new variant that's been discovered in the UK. 현재 영국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출현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39,200여 명으로 전날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에 따라 잉글랜드 동부와 남동부 여러 지역을 코로나19 대응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차단됐던 영국과 프랑스 간 국경이 다시 열렸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도버항과 고속도로 인근에서 대기 중인 트럭 운전사들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 프랑스로 넘어갈 수 있게 됐지만 진단검사가 기대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운전사 일부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고속도로를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화물트럭 수천 대의 정체는 2, 3일이 지나야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날씨 알아보죠.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도 대부분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데요. 오후부터 차츰 해소되겠지만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중계차 연결합니다. 명동 성당 앞에 있는데요. 배혜지 캐스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예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네, 작년에는 이곳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날씨를 전해드렸는데요.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사뭇 다릅니다. 마음이 조금 무겁기도 한데요.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방역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명동 성당도 대부분 비대면 예배, 비대면 미사로 전환이 되면서 분위기는 조금 무거운 편입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전에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충북, 전북과 광주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중부지방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 그래도 오늘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먼지를 밀어내겠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도로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성탄절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동해안에는 건조특보에 강풍특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겠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내리던 비나 눈은 대부분 그쳤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또 눈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충남과 호남, 경남 서부 내륙,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1에서 최고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4.6도, 대전 3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습니다. 남부지방도 비교적 온화한데요. 전주가 3.9도, 부산은 7.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이 3도, 춘천 4도, 대전 8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는데요. 광주 10도, 대구 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 남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명동 성당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에 불복해서 냈던 집행정지 신청, 법원의 2차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그 소식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2차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도 윤 총장은 나오지 않고 변호인이 출석할 전망입니다. 오늘 신문에선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징계 효력을 긴급히 멈춰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징계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등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의 내용까지 폭넓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1차 신문에서 추가 기일을 잡으면서 심도 있게 사건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서도 보냈습니다. 질의서엔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해명과 징계의 구성의 적법성, 이른바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등을 소명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모두 2차 신문을 앞두고 답변서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제출받은 답변서를 토대로 신문을 우선 진행하고 추가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총장은 2달간 업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 나서게 됩니다. 반면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재판부가 결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결론은 오늘 중 나오기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구설에 올랐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어제 청문회장에서도 또 발언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거 언행을 해명하던 와중에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또 한 건데요.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로 시작된 청문회. 변 후보자는 허리 굽혀 사과했습니다. 김 군과 가족분들,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엄마는 정말 밝히고 싶어요.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군 어머니의 육성이 울리자 청문회장은 숙연해졌습니다. 생명과 인권 감수성이 박약하고 또 차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중요한 정책 결정 자리를 내줘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고인이나 또 유족들의 그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그 경솔하게 말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공유주택 입주자와 관련해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먹지 사서 먹느냐고 했던 말을 해명하다가 또 다른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여성인 경우에 이제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운데 발언 후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느낌이 있어서요. 하여튼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 좀 유감을 표합니다. 특혜 채용과 일감 몰아주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후보자 관계하고 있는 학회나 단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특정 업체나 특정 사람을 뭐 예약하라든지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고. 변 후보자는 재난재해나 안전 문제는 개인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된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530건에 이르는 자료를 조직적으로 삭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구속 수사를 벌여온 문모 국장과 김모 서기관은 물론 불구속 수사를 받아온 정모 과장 모두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 자료 제출 직전인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 또는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삭제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것보다 100건 가까이 많은 530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삭제 문서에는 청와대와의 협의 자료 등이 다수 포함됐던 것으로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죄 사실과 관련자들의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나 최이붕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체적인 소환 계획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어젯밤 9시 28분 경기도 파주시 부근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파주시청에서 남서쪽으로 6km 떨어진 목동동 지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12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파주와 인근 일산 지역의 고층 건물에서 약간의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진도 3의 진동이 전달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모두 68차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에 진입한 오이도행 열차에서 연기가 발생해 승객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객 수십 명이 계단을 통해 개찰구 쪽으로 긴급 대피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동차에서 연기가 발생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들 뺨을 때리고 코를 잡아 비트는 등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수업 진도가 느려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아이들 나이는 고작 4살, 5살이었습니다. 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 5살 반 수업 시간, 보육교사가 손바닥으로 거칠게 아이 머리를 내리칩니다. 다른 아이가 이마를 맞고 휘청이다 울음을 터뜨리자 코를 잡아 비틉니다. 마스크가 벗겨질 정도로 세차게 아이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테 와가지고 더 심하게 막 때리고 도망가는 애를 다시 열로 오라고 하고 또 때리고.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 17일. 아이 몸에 자꾸 뭔가 상처가 나는 걸 한 부모가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어린이집의 CCTV 확인을 요청한 뒤에야 원장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보육교사의 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CCTV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아동은 4명. 이들 4명을 포함해 해당 반 원아 7명 모두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20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업 진도가 느려 아이들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5살 반 원생 7명 모두를 학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2달치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해당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공공기관의 갑질이 드러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란 곳인데요. 이 수천만 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서 이 비용을 용역업체가 대신 내도록 요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6천만 원 상당의 보안 프로그램을 샀습니다. 납품업체에 매년 대금을 나눠내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3,100만 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2,900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납품업체는 지난 2018년 제조사로부터 채권 추심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변제 요청을 받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담당 팀장은 납품업체에 나머지 대금을 주지 않고 당시 프로그램 유지 관리를 맡던 용역업체에 대신 내게 했습니다. 사후 정산을 약속했지만 해당 용역업체도 2년 가까이 대납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고요. 준비금 제출했고 세금계산서랑 이런 거 이제 대금 입금 처리해줄 거라고. 결국 다른 용역 사업의 물품 비용을 끼워 넣으려다 차질을 빚어 애꿎은 업체만 피해를 본 겁니다. 게다가 애초 보안 프로그램 매매도 구두 계약으로 이뤄졌는데 공공기관이 수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문체부는 용역업체 채무 대납 요구는 부당하며 공공기관 갑질 근절 지침은 물론 게임물관리위원회 임직원 행동 강령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관련자를 징계하고 회계 처리와 계약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지입니다. 며칠째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저도 오늘 미세먼지가 차단되는 마스크를 쓰고 나왔는데요.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점차 먼지를 밀어내겠습니다. 대신 추위는 찾아오겠죠. 오늘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동해안에는 건조특보에 강풍특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내리던 비나 눈은 대부분 그쳤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또 눈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충남과 호남, 경남 서부 내륙,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래서 최고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3.9도, 대전 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남부지방도 비교적 온화합니다. 전주 4도, 부산 7.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이 3도, 춘천 4도, 대전 8도에 머무르겠고요.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집니다. 광주 10도, 대구 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 제주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으니까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명동성당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첫 기소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정 교수의 혐의는 모두 15가지. 그게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인멸 등 3가지로 나뉩니다.
재판부는 우선 입시 비리 관련 혐의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명의 표창장과 각종 인턴십 확인서 등 자녀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허위 서류로 대학들의 입학 전형을 방해했다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대해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는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업체 주식 12만 주를 사들이고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혐의에 대해선 10만 주는 유죄, 2만 주는 무죄 판단했습니다. 동생과 지인들의 차명 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계좌별로 유무죄가 갈렸습니다. 반면 코링크 PE의 자금을 횡령했다거나 금융위에 출자 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코링크 임직원들에게 동생 관련 자료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유죄가, 펀드 운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시킨 혐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며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그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이 되면서 마치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정 교수는 구속 만료로 풀려난 지 7개월 만에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정 교수의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과연 위조됐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의한 위조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김채린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정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조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모르게 발부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정 교수는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동양대에서 영어 에세이 첨삭 봉사활동을 한 대가로 딸이 표창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해명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첨삭 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는 데다 표창장의 일부 형식과 총장 직인의 형태가 정식 표창장과 다르고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는 관련자들 증언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상장을 본딴 뒤 직인 부분만 붙여 넣었다는 검찰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밝혔습니다. 표창장 발급에 관한 정 교수의 주장이 여러 번 바뀌었고 표창장 원본과 촬영 사진을 모두 분실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도 유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정 교수가 아닌 조교로부터 컴퓨터를 제출받는 등 증거를 위법하게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상 큰 하자가 없었고 문제의 증거들을 배제하더라도 죄가 입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 교수가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과 함께 본인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숨긴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거를 감췄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국과 미국에 이어 다른 나라들도 하나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늑장 대처했다는 비판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백신을 빨리 맞는 것보다는 안전성 검증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 여전합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90살 영국 할머니의 세계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그리고 이어진 미국의 접종 시작 소식.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도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정부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왜 더 빨리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냐는 건데 정부는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백신 접종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 그 1등 경쟁을 하는 듯한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으로서 상당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미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에선 확진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백신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누적 사망자가 31만 명이 넘는 미국은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4만 명이 넘어 0.4초마다 새로운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 누적 사망자가 6만 7천 명에 달하는 영국도
1일 약 3만 명이 넘는 확진자 발생에다 변이 바이러스로 런던 등이 긴급 봉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또 보통 10년 넘게 걸리는 백신 개발 과정이 1년으로 단축된 만큼 그 부작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그런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이와 함께 백신은 접종 시작도 중요하지만 접종 범위를 넓히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앞서 지급된 지원금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있다면 주로 어떤 곳들에 도움이 됐을까요? 전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수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모처럼 활기가 돌았던 동네 상권 모습. 전 국민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준 직후인 5월 말의 모습입니다. 당시 지원금은 주로 이렇게 카드로 쓸 수 있게 했죠. KDI가 분석해봤더니 지원금 지급 이후 늘어난 신용카드 매출은 4조 원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지자체 지원금 등을 포함해 전체 지원금을 따져보면 30% 정도가 소비로 이어졌다는 게 KDI의 설명입니다. 즉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돈이 100만 원이라면 이 중 30만 원을 실제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간 걸까요? KDI는 빚을 갚거나 저축을 했을 걸로 추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기존 소득으로 소비와 빚 상환, 저축을 했다고 하면 재난지원금이 들어오자 지원금을 소비로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원금 덕에 계획보다 소비를 30% 늘렸다는 거죠. 이렇게 늘어난 소비를 분석했더니 의류나 가구 같은 준내구재, 이어 생활필수품 매출이 많이 늘었고 대면 서비스업, 음식점 등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의 소비 진작 효과는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KDI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모든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건 피해 업종의 매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철저한 방역이 소비를 살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다음 달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예정돼 있죠. KDI는 앞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피해 계층을 빠르고 정밀하게 찾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정부가 2025년을 목표로 한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청년 주택 27만 3천 호를 공급하고 또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는데 장기적인 청사진인 만큼 정책의 지속성이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가운데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청년들은 모두 26만여 명. 정말 지옥고 갈 수밖에 없는 매달 지출돼야 되는 주거비 때문에 더 열악한 환경으로 가거나 더 좁거나 더 입지가 불리한 곳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정부는 이 같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청년 가구를 10%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청년주택 24만 3천 호와 대학생 기숙사 3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이주 비용도 패키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동정책에는 구직 활동을 돕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노동시장에 발을 내디딜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겁니다. 질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심각한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서 양적 확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보장받고 좀 디지털 분야 등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장려금을 제공하자는 내용인데 오는 2025년까지 128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청년들의 꿈을 이룰 제도적 환경이 조성됐다. 청년 삶 전반을 바꿀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실천이 가능할지가 문제입니다. 국회엔 지난달 부처별 정책 실천을 모니터할 청년정책연구기관 설치와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방안을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정부가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병원 내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확진자와 접촉자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현상을 막고 또 자택 대기 중인 고령의 환자들 치료를 위해서인데요. 설명 자세히 들어보시죠. 요양병원에서 확진되거나 자택 대기 중인 고령의 와상, 치매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등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공립 그리고 또 민간 요양병원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후보군은 대부분 좁혀져 있기 때문에 곧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현재 어떤 코호트 격리에서 안에서 확진자와 그다음에 접촉자가 같이 이제 머물게 되는 그런 현상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절기라는 계절적 요인입니다. 실내에서 머무르는 그런 특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 공간 곳곳에서 어떤 감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가 거리두기에 대한 2.5단계 조치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이번에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입니다. 식당에서 5인 이상 금지도 수도권, 비수도권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스키장 집합 금지라든지 그다음에 숙박시설 예약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장 좌석 띄우기 이런 부분들이 모두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조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2, 3월부터 들어오도록 되어 있으며 물량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밝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이 백신 구매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다만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아직은 개발 기간이 되게 단축되어 있는 백신을 조기에 도입을 해야 되고 여러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범부처적인 지원 체계를 함께 꾸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내용 중에서는 안전성 자체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든지 혹은 그러한 민간요법 등을 너무 신뢰하셔서 정규 의료 체계에서의 치료를 방기하시거나 그 의무를 소외하실 때에는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공식 체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의료 체계의 치료법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에 따라서 이런 코로나19에 대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손꼽히는 타이완에서 지난 4월 이후 8개월여 만에 국내 지역 감염 사례가 발생해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타이완 보건당국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틀 전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된 뉴질랜드 국적 조종사의 친구인 30대 여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에서 외부 유입자가 아닌 지역 감염으로 인한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은 지난 4월 12일 이후 처음인데요. 이날 타이완 당국은 두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특히 밀접 접촉자와 방문 장소 등을 숨기며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확진 조종사에게 우리 돈 약 1,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8개월여 만에 발생한 지역 감염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연말연시 행사들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신속히 취소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타이완 북부 신베이 지방정부를 비롯해 폭스콘, 에이수스 등의 기업들은 계획했던 성탄절 행사나 종무식을 취소한다고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아내와 함께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한 미국 할리우드 스타 톰 행크스가 백신 접종 독려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행크스는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공개적으로 맞겠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그러면서 의료 종사자와 요양원 거주자 등 진정으로 백신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접종을 마치면 우리 부부도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 등 미국 사회 지도층 인사와 보건당국자들은 일각에 퍼진 백신 접종 거부 정서를 극복하고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보여주기 위해 잇따라 공개 접종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극권에 자리한 핀란드 라플란드에는 로바니엠이라는 산타 마을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산타를 기념하는 곳들이 많지만 공식 인증을 받은 곳은 이곳뿐이라는데요. 이맘때면 가장 바빠야 할 이곳이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예년과는 조금 다른 계획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핀란드의 산타를 양영은 기자가 화상으로 만나봤습니다. 눈과 오로라, 술록으로 대표되는 핀란드의 로바니에미. 북위 66도 33분, 북극선이 통과하는 이곳은 세계에서 유일한 공식 산타 마을입니다. Santa's village has been there for 40 years, and Santa's been there every day.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오지만 올해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I have now received 20 million letters. This year I think that more children are writing to me because part of them can't visit. 산타도 산타 마을도 코로나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변하지 않았다고 산타는 강조하는데요. I would give a message of Christmas to everyone that if you want to have the spirit of Christmas in your heart, then always remember that give to the others what you would want them to give to you. 산타 마을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올해는 랜선 미팅을 마련했습니다. The importance of Santa has really grown during the pandemic. People are really seeking the authentic values because all of us are facing quite a lot of worries. And I think that's one of the importance of Santa, that he is there for you.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됐다는 산타 마을로부터의 성탄 메시지입니다. KBS 뉴스 양영은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택시에 4명 타는 건 되나요? 라는 질문에 답한 키워드인데요. 서울시가 어제부터 수도권 전 지역에서 시행된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 관한 문답집을 냈습니다. 먼저 택시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를 포함해 5명이 타는 것을 허용하되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권고했습니다. 그럼 가족 모임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서울시는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직계 가족끼리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또 주민등록표상 똑같은 거주지에 사는 사람들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사를 하는 경우 역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2.5단계 지침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또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업무상 회의와 시험 또한 가능하며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 수행과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에 불가피한 경우에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비대면 서비스라는 키워드인데요. 이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는 거를 비대면 서비스라고 하죠. 이와 관련해서 이 비대면 서비스 코로나19로 많이 언급된 말인데요. 올 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선정한 다듬은 말 가운데 국민이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한 말로 이 비대면 서비스가 뽑혔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1월부터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립국어원과 함께 새로 유입된 외국 용어를 대신할 다듬은 말을 선정해서 매주 발표해왔습니다. 그중 비대면 서비스는 언택트 서비스를 알기 쉽게 대체한 말인데요. 국민들은 또 뉴 노멀을 새해 기준, 새 일상으로, 롱폼은 긴 영상, 긴 형식으로 다듬은 말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주한미군 모더나 백신 며칠 내 접종 시작한다는 키워드입니다. 이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이 며칠 내 도착해서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어제 주한미군에게 서신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초기 접종은 보건의료 종사자로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이지만 접종을 강력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관계자는 2, 3일 내 백신이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기진의 의료시설에 있는 의료진들이 가장 먼저 접종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판적이던 예술인들의 명단을 만들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일, 문화계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이었죠. 거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 지시로 정부의 비판적인 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겼습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특검 수사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요함으로써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은 지난 2017년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약 3년 반 만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청구인들의 지원 배제 지시는 청구인들의 특정한 정치적 표현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헌재는 집권 세력의 정책 등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건 헌법상 정치적 자유의 핵심이라며 특정 견해와 이념에 근거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개인의 정치적 견해 등을 수집한 것도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을 지원해서 배제한 것도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은 전 정부에서 이미 끝났지만 유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수 있어 선언적 의미에서 위헌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서 전방위적인 로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건설사로부터 수천만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 동래구청장이 이미 구속됐고요.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정민규 기자 보도로 자세히 보시죠. 지역의 중견 건설사가 시행을 맡아 신축 중인 아파트입니다. 2016년 부산 동래구청은 학생 과밀이 우려돼 아파트 건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석 달 만에 바꾸어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당시 건설사 대표는 시내 모 식당에서 구청장을 만났고 검찰은 로비 혐의를 포착해 구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청탁과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전 동래구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사업 시행사인 건설사의 대표가 당시 현직이던 전광우 전 동래구청장에게 3천만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해당 건설사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전 의원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운대 센텀시티 일대에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던 무렵 3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입니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건설사 대표가 횡령한 회사 돈의 규모는 29억 원. 이러저러하게 누가 뭐 받았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그건 소문이니까 녹지에 아파트를 짓고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지 주변에 다 문화재들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도 좀 많이 있었을 거고. 해당 건설사는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사업을 벌여온 만큼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한 전방위 뇌물 제공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연말, 따뜻한 위로와 희망, 용기를 이야기하는 영화들이 잇따라 찾아옵니다. 화려한 블록버스터 원더우먼 1984를 비롯한 성탄주간 개봉 영화들 김지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정체를 숨기고 조용히 살아가려 하지만 인류의 삶 곳곳에선 여전히 영웅이 필요합니다. 풍요로웠던 1984년 미국으로 귀환한 슈퍼히어로 원더우먼입니다. And everything will be different. 코로나19 여파에도 올 연말 극장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블록버스터답게 화려한 액션과 볼거리로 관객들을 압도합니다. 끝없는 욕망으로 세상을 파멸로 몰고 가는 악당을 상대로 진실의 올가미를 휘두르는 원더우먼의 활약을 응원하다 보면 결국 세상을 구하는 건 우리 자신이란 영화의 메시지에 공감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시대, 희망과 용기를 얘기하는 원더우먼의 귀함이 더 반가운 이유입니다. My ambition from the start was for Wonder Woman to be an international
hero of great spectacle and visuals. And so it's something that, you know, there are some other movies that get to do this, but superhero movies don't get to do it very often, where they're like all over the world and you're seeing all of these incredible stunts for real. Mademoiselle Camille, vous êtes là? 배우가 되고 싶은데 말을 더듬고 아픈 할머니를 보살펴야 하고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청춘들. 각자의 이유로 삶이 고단한 이들이 한 집에 살게 됩니다. 티격태격하다 조금씩 마음을 열고 서로를 알아가며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삶을 긍정하게 되는 과정을 따뜻하게 그렸습니다. 오드리 토트 등 프랑스 국민 배우들의 청춘 시절도 만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뜨거운 여름, 두 청년의 사랑을 그린 작품입니다. 서툴지만 순수했던 사랑과 성장통을 담은 프랑스와 오종 감독의 신작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출근길 미세먼지가 뿌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와 충북, 전북과 광주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먼지를 점차 밀어내겠습니다. 대신 날이 추워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도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동해안에는 건조특보에 강풍특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초속 1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내리던 눈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또 눈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충남과 호남, 경남 서부 내륙,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1에서 최고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은데요. 서울이 3.9도, 대전 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남부지방도 현재 기온 어제보다 좀 온화합니다. 전주가 4도, 부산 7.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이 3도, 춘천 4도, 대전은 8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광주 10도, 대구 9도 예상됩니다. 퇴근길 무렵이 되면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퇴근길 생각하셔서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제주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명동성당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특별 방역 강화 조치가 시작되면서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1억 회분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남아공에서 유래한 또 다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2차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사유뿐만 아니라 징계 타당성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여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슈 중에 하나죠.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일단 어제 법원에서 1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징역 4년의 법정 구속, 무엇보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대부분 인정됐는데요. 정 교수 측은 괘씸죄를 적용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항소 입장을 즉각 밝혔습니다. 먼저 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첫 기소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정 교수의 혐의는 모두 15가지. 그게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인멸 등 3가지로 나뉩니다. 재판부는 우선 입시 비리 관련 혐의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명의 표창장과 각종 인턴십 확인서 등
자녀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허위 서류로 대학들의 입학 전형을 방해했다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대해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는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업체 주식 12만 주를 사들이고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혐의에 대해선 10만 주는 유죄, 2만 주는 무죄 판단했습니다. 동생과 지인들의 차명 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계좌별로 유무죄가 갈렸습니다. 반면 코링크 PE의 자금을 횡령했다거나 금융위에 출자 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코링크 임직원들에게 동생 관련 자료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유죄가, 펀드 운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시킨 혐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며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그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이 되면서 마치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정 교수는 구속 만료로 풀려난 지 7개월 만에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정경심 교수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에서 제일 먼저 불거졌던 게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 위조 의혹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법정에서도 가장 치열한 쟁점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정 교수가 위조했다는 게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조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모르게 발부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정 교수는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동양대에서 영어 에세이 첨삭 봉사활동을 한 대가로 딸이 표창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해명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첨삭 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는 데다 표창장의 일부 형식과 총장 직인의 형태가 정식 표창장과 다르고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는 관련자들 증언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상장을 본딴 뒤 직인 부분만 붙여 넣었다는 검찰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밝혔습니다. 표창장 발급에 관한 정 교수의 주장이 여러 번 바뀌었고 표창장 원본과 촬영 사진을 모두 분실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도 유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정 교수가 아닌 조교로부터 컴퓨터를 제출받는 등 증거를 위법하게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상 큰 하자가 없었고 문제의 증거들을 배제하더라도 죄가 입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 교수가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과 함께 본인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숨긴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거를 감췄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도 알아봐야죠. 앵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1,092명, 다시 1,00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 20일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숫자이기도 합니다.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의 요양원에서 8명이 추가 확진되는 바람에 이제 누적 확진자 수가 80명 가까이 올라왔고요. 부산 동구의 요양병원, 여기서도 30여 명의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위중증 환자는 284명, 코로나19 중환자들을 바로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이제 전국에 40여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에는 12개가 남아있는데 대전, 충남, 전북, 경북 등에는 아예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 어제 중환자 병상 104개를 추가로 지정하고 모레까지 26일까지 199개, 또 연말까지 320여 개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는데요. 전국 음식점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또 정규 예배라든가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은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민혁 기자, 이 5인 이상 금지라는 키워드가 이제 전국으로 확대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전국 특별 방역 강화 조치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차원의 조치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완화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식당에선 5인 이상으로 예약을 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가족처럼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이나 회식 파티 등은 취소가 강력 권고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어제부터 시작된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이 같은 사적 모임도 금지 대상입니다. 수도권 내 시행되던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의 비대면 진행은 이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종교시설 주간의 모임과 식사도 역시 금지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이 모두 금지됩니다. 또 겨울철 이용객이 몰리는 스키장과 눈썰 매장, 스케이트장 등은 집합이 금지되고 해맞이 해넘이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은 폐쇄됩니다. 리조트와 호텔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서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영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에서 들어온 국내 입국자들에 대해 입국 심사를 강화해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조정해 확인합니다. 영국발 여객기 승무원은 전수 진단 검사를 시행합니다. 또 영국에 있는 우리 공간의 격리 면제서 발급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 조치하고 이 격리가 해제될 때도 추가로 PCR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00여 명 신규 확진자 중에 300명 이상이 서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8일째 이 규모인데요. 강화된 방역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더 커지면서 서울시가 총 9억 원의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하루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376명으로 8일째 하루 3,400명대 확진자가 이어졌습니다. 금천구의 한 교회에선 교인과 가족 등 8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교회는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기간에 122명이 대면 예배를 진행했고 찬양으로 인한 침방울 발생이 많았던 걸로 역학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구로구 요양병원과 관련해선 1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이 같은 집단 감염뿐만 아니라 10명 미만의 소규모 감염 사례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한편 강도 높은 방역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긴급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저리 대출과 소비자 선결제를 통한 간접 지원 방식입니다. 우선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보증료 0.5%, 연 0.56%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3천만 원까지는 한도 심사 없이 대출받을 수 있고 심사를 거치면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8천억 원의 자금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결제 상품권을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소비자가 10만 원을 결제하면 서울시가 만 원을 더해 11만 원의 상품권을 발행해주고 업소에서도 만 원의 혜택을 더해 소비자는 12만 원어치를 쓸 수 있습니다. 선결제 상품권은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노래 연습장 등에서 쓸 수 있고 다음 달 31일 안에 사두면 실제 사용 시기는 업소와 협의하면 됩니다. 사용 범위를 각 자치구로 한정했던 서울 사랑 상품권과는 달리 서울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의 편의성도 한층 높였습니다. 대출 상담과 상품권 구매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대출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앞서 앵커멘트에서 긴급 자금 9억 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을 9천억 원으로 정정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화이자 백신 1억 회분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기존 물량과 합치면 모두 2억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인데요. 이 가운데 백악관 코로나 TF 핵심 인물의 내로남불 행태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그토록 강조하더니 정작 본인은 별장에서 파티를 했다는데요.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 보도로 자세히 보시죠.
미 정부가 화이자로부터 추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1억 회분입니다. 5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7월 말까지 화이자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화이자가 백신 원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방물자 생산법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ave continuing conversation, very constructive, and in order to support their efforts to ensure that they would be able to provide us with an additional 100 million doses. 미 정부가 앞서 확보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합치면 2억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 물량이 확보된 것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3천 명을 넘나드는 미국에선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금까지 100만 회분의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활약을 해왔던 데보라 벅스 조정관이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선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하면서 But you need to assume that you're infected and not go near your grandparents and aunts and others without a mask. 정작 자신은 추수감사절 연휴에 별장에서 3대가 모인 가족 파티를 열어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샀습니다. 화려한 패션과 차분한 설명으로 이목을 끌었던 벅스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영국에서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래한 걸로 앞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감염력이 더 높다고 합니다. 베를린에서 유광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영국에서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앞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됐는데 최근 남아공을 다녀온 2명이 이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정부는 남아공에 대한 여행을 제한하고 최근 14일 이내 남아공을 다녀오거나 다녀온 사람과 접촉한 이들은 즉시 격리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This new variant is highly concerning because it is yet more transmissible and it appears to have mutated further than the new variant that's been discovered in the UK. 현재 영국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출현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39,200여 명으로 전날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에 따라 잉글랜드 동부와 남동부 여러 지역을 코로나19 대응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차단됐던 영국과 프랑스 간 국경이 다시 열렸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도버항과 고속도로 인근에서 대기 중인 트럭 운전사들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 프랑스로 넘어갈 수 있게 됐지만 진단검사가 기대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운전사 일부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고속도로를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화물트럭 수천 대의 정체는 2, 3일이 지나야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요즘 마스크는 이것 때문에라도 써야 합니다.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어서 차츰 해소되겠지만 날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상캐스터가 명동 성당 앞에 나가 있는데요. 벨츠 캐스터, 어때요? 성탄절 이브인데 조용하죠? 네, 올해 명동 성당은 조금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작년과는 달리 비대면 미사가 진행되면서 이곳에도 사람이 없는데요. 자, 올해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서 더 이동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 보이고 있고요. 오전까지 중부지방 곳곳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먼지를 점차 밀어내겠습니다. 다만 날이 추워집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요. 퇴근길 무렵에는 날이 더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지금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뿐만 아니라 강풍특보까지 발효되면서 화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체감 온도는 바람 때문에 영하 10도 안팎 예상됩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내리던 비나 눈은 대부분 그쳤습니다. 오늘 밤부터
오늘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또다시 눈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충남과 호남, 경남 서부 내륙,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눈은 1에서 최고 3cm 정도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은데요. 서울이 3.2도, 대전 3.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부지방도 어제와 비슷합니다. 광주 3도, 대구 0.7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이 3도, 춘천 4도, 대전 8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10도, 대구 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 제주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눈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성탄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동 성당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자신에 대한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 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오늘 법원에서 2차 신문이 열립니다. 집행정지 여부뿐만 아니라 징계 자체의 타당성까지 재판부가 폭넓게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2차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도 윤 총장은 나오지 않고 변호인이 출석할 전망입니다. 오늘 신문에선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징계 효력을 긴급히 멈춰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징계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등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의 내용까지 폭넓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1차 신문에서 추가 기일을 잡으면서 심도 있게 사건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서도 보냈습니다. 질의서엔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해명과 징계의 구성의 적법성, 이른바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등을 소명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모두 2차 신문을 앞두고 답변서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제출받은 답변서를 토대로 신문을 우선 진행하고 추가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총장은 2달간 업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 나서게 됩니다. 반면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재판부가 결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결론은 오늘 중 나오기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발언을 해명하던 도중에 또다시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결국 또 사과를 했는데요.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로 시작된 청문회. 변 후보자는 허리 굽혀 사과했습니다. 김 군과 가족분들,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만은 정말 밝히고 싶어요.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군 어머니의 육성이 울리자 청문회장은 숙연해졌습니다. 생명과 인권 감수성이 박약하고 또 차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중요한 정책 결정 자리를 내줘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고인이나 또 유족들의 그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그 경솔하게 말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공유주택 입주자와 관련해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먹지 사서 먹느냐고 했던 말을 해명하다가 또 다른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여성인 경우에 이제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운데 발언 후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느낌이 있어서요. 하여튼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 좀 유감을 표합니다. 특혜 채용과 일감 몰아주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후보자가 관계하고 있는 학회나 단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예산을 낭비했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특정 업체나 특정 사람을 뭐 예약하라든지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고. 변후보자는 재난재해나 안전 문제는 개인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된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530건에 이르는 자료를 조직적으로 삭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구속 수사를 벌여온 문모 국장과 김모 서기관은 물론 불구속 수사를 받아온 정모 과장 모두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 자료 제출 직전인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 또는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삭제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것보다 100건 가까이 많은 530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삭제 문서에는 청와대와의 협의 자료 등이 다수 포함됐던 것으로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죄 사실과 관련자들의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나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체적인 소환 계획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들 뺨을 때리고 코를 잡아 비트는 등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수업 진도가 느려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아이들 나이는 고작 4살, 5살이었습니다. 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 5살 반 수업 시간, 보육교사가 손바닥으로 거칠게 아이 머리를 내리칩니다. 다른 아이가 이마를 맞고 휘청이다 울음을 터뜨리자 코를 잡아 비틉니다. 마스크가 벗겨질 정도로 세차게 아이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테 와가지고 더 심하게 막 때리고 도망가는 애를 다시 열로 오라고 하고 또 때리고.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 17일. 아이 몸에 자꾸 뭔가 상처가 나는 걸 한 부모가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어린이집의 CCTV 확인을 요청한 뒤에야 원장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보육교사의 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CCTV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아동은 4명. 이들 4명을 포함해 해당 반 원아 7명 모두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20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업 진도가 느려 아이들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5살 반 원생 7명 모두를 학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2달치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해당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광주광역시 한 구청이 불법 주정차를 적발하고도 수년간 단속 자료를 없애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청탁이 있었는데요. 그 청탁을 해서 과태료를 면제받은 사람들 다름 아닌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이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차량 정체를 막고 교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광주광역시 서구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고도 최근 3년 사이 140건에 대해 단속 자료를 삭제하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통보에 앞서 중복 단속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수 과정에서 임의로 단속 자료 자체를 삭제한 겁니다. 국무조정실 감사로 일부 사실이 알려지자 구청 측이 자체 조사를 벌였고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 처분에서 제외된 140건의 차량 주인은 구청 공무원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이었습니다. 현직 구의원 2명을 비롯해 5급 이상 8명 등 공무원 82명 등이 과태료 면제를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일부는 여러 차례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았습니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은 다수의 공무원이 과태료 면제 권한을 갖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서구는 부정면제 140건에 대해 가산금을 포함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정부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관한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속속 접종을 개시하면서 우리는 왜 늦냐 이런 비판이 일게 된 건데 정부의 입장은 계속해서 속도보다 안정성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90살 영국 할머니의 세계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그리고 이어진 미국의 접종 시작 소식.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도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정부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왜 더 빨리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냐는 건데 정부는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백신 접종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 그 1등 경쟁을 하는 듯한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으로서 상당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미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에선 확진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백신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누적 사망자가 31만 명이 넘는 미국은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4만 명이 넘어 0.4초마다 새로운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 누적 사망자가 6만 7천 명에 달하는 영국도 일일 약 3만 명이 넘는 확진자 발생에다 변이 바이러스로 런던 등이 긴급 봉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또 보통 10년 넘게 걸리는 백신 개발 과정이 1년으로 단축된 만큼 그 부작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그런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이와 함께 백신은 접종 시작도 중요하지만 접종 범위를 넓히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스키장들을 폐쇄하면서 관련 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키장 운영업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업장들, 예컨대 스키 대여점이라든가 식당, 숙박업소 등등 타격을 받게 된 곳들이 워낙 많아서 해당 지역의 민심은 흉흉합니다. 이현기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강원도 횡성의 한 스키장 무대 앞, 스키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와 인근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정부의 스키장 영업 중단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밀접 접촉 가능성이 더 높은 대형 매장이나 백화점, 골프장은 놔두고 스키장만 폐쇄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같이 문 닫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거는 좀 이해가 돼야지 공감대가 되지 않는가. 스키업계는 스키장이 폐쇄되면 전국에서 1만 명이 넘는 일용직 계약 직원과 겨울철 단기 근로자들에게 무급 휴가를 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면 저희는 어떻게 사냐고요. 나라에서 저희 같은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가뜩이나 손님이 줄어 걱정이던 장비 대여 업체도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스키장 폐쇄 방침이 나오면서 당장 환불 요구가 잇따르고 성탄절 연휴 객실 예약률이 많게는 40%까지 떨어지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업을 열 며칠 10일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고요. 1년 농사를 다 망치게 생겼습니다. 스키업계는 코로나19 방역 강화 중요성엔 익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방역에 충실하면서도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나눔이 필요한 이웃들, 추운 겨울이면 그 도움이 더 절실해지는데요. 코로나19로 연탄 기부도 자원봉사도 줄면서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당장 뗄 연탄 한 장이 없다는 현장 이야기를 오정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86살 최정임 할아버지. 50년을 살아온 흙집은 연탄을 못 대면 당장 냉골이 됩니다. 그래서 이맘때면 연탄 구하는 게 일인데 올해는 걱정이 더합니다. 모두 4곳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한 곳에서만 연락이 왔습니다. 애기야죠. 날 좀 훅을 적은 한 간디는 꺼고 한 간디는 이제 키고 이제 출적은 양쪽을 다 키고 그래요. 그래 연탄 애기야죠. 떨어져 버리면 쏘가니 어떻게 살아?
허전했던 할아버지 곳간에 연탄이 쌓입니다. 힘들어? 하지만 오늘은 200장이 답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나려면 지금의 10배는 필요합니다. 기부단체도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연탄 기부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었기 때문입니다. 기부를 기다리는 2천여 가구를 위해 올겨울 80만 장이 필요한데 이제 고작 25만 장 채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절박함이었어요. 진짜 한 장이 없다라고 후원 모금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분에게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얼굴에 검댕 묻혀가며 매 겨울 연탄을 나르던 봉사자도 힘이 붙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봉사자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더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사실 좀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안 뗄 수도 없고 봉사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더 소요되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에너지 빈곤층의 겨울나기도 한층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장현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지만 올 연말은 여러모로 힘들기만 한데요. 따뜻한 위로와 희망, 또 용기를 이야기하는 영화들이 잇따라 찾아옵니다. 화려한 블록버스터 원더우먼 1984를 비롯한 이번 주 개봉 영화들 김지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정체를 숨기고 조용히 살아가려 하지만 인류의 삶 곳곳에선 여전히 영웅이 필요합니다. 풍요로웠던 1984년 미국으로 귀환한 슈퍼히어로 원더우먼입니다. And everything will be different. 코로나19 여파에도 올 연말 극장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블록버스터답게 화려한 액션과 볼거리로 관객들을 압도합니다. 끝없는 욕망으로 세상을 파멸로 몰고 가는 악당을 상대로 진실의 올가미를 휘두르는 원더우먼의 활약을 응원하다 보면 결국 세상을 구하는 건 우리 자신이란 영화의 메시지에 공감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시대, 희망과 용기를 얘기하는 원더우먼의 귀환이 더 반가운 이유입니다. My ambition from the start was for Wonder Woman to be an international hero of great spectacle and visuals. And so it's something that, you know, there are some other movies that get to do this, but superhero movies don't get to do it very often, where they're like all over the world and you're seeing all of these incredible stunts for real. Mademoiselle Camille, vous êtes là? 배우가 되고 싶은데 말을 더듬고 아픈 할머니를 보살펴야 하고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청춘들. 각자의 이유로 삶이 고단한 이들이 한 집에 살게 됩니다. 티격태격하다 조금씩 마음을 열고 서로를 알아가며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삶을 긍정하게 되는 과정을 따뜻하게 그렸습니다. 오드리 토트 등 프랑스 국민 배우들의 청춘 시절도 만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뜨거운 여름, 두 청년의 사랑을 그린 작품입니다. 서툴지만 순수했던 사랑과 성장통을 담은 프랑스와 오종 감독의 신작입니다. KBS 뉴스 김지성입니다. 열흘 넘게 집단 격리 중인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사망자가 계속 늘면서 20명을 넘었습니다. 2차 감염이 빨리 진행된 데다 수도권 병상 부족으로 전담병원으로의 이송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첫 확진자가 나온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 곧바로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지만 불과 10일 만에 확진자가 140명을 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지난 13일 첫 사망자가 나왔고 불과 열흘 사이에 2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2일 하루에만 5명이 숨졌는데 모두 70대 이상 확진자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하루 전 전담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고 다른 4명은 병상을 기다리다 사망했습니다. 이들 모두 일주일 이상 병상을 기다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증 이상 병상 배정은 중수본에서 하고 있거든. 뭐 병실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
수도권 지역의 중증 환자 병상에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는 있지만 병상을 배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점도 이들이 더 빨리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로 지목됩니다. 이 병원의 전체 사망자 22명 가운데 60대는 단 1명, 나머지는 모두 70대 이상입니다. 현재 입소자 60명과 직원 간병인 20여 명 등 모두 80여 명이 동일 집단 격리되어 있습니다. 이 병원의 환자들은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뒤에 병원 내 공간이 너무 좁아서 확진자와 비확진자들이 같은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병원 내의 감염이 빠르게 확산됐다고 주장합니다. 전문의들은 면역력이 약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들은 폐렴으로 전이돼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양병원 측은 음성 판정자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는 한편 확진 환자들도 최대한 빨리 전담 병상으로 옮길 계획이지만 고령의 중증 환자들에게는 하루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재호입니다. 최근 40대 노동자가 작업 중 타이어 성형기에 끼어 숨진 한국타이어 사업장과 관련해 노동청이 특별 감독을 한 결과 690여 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사고가 난 타이어 성형기의 경우 방호장치가 없었고 컨베이어는 비상정지장치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난 건 지난달 18일. 타이어 성형 작업을 하던 46살 양모 씨가 성형기 원통에 끼어 머리를 다쳤고 17일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노동청은 대전과 금산 공장을 상대로 지난 9일부터 중대재해 특별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열흘 동안 이어진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699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499건은 형사 입건, 나머지 200건에 대해선 과태료 3억 9천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작업 중지 대상도 101건에 달했습니다. 이번 특별 감독 결과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 안전 조치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적발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 사고가 난 타이어 성형기의 원통에는 끼임 사고를 막을 방호 장치가 없었습니다. 또 앞서 지난 2017년에도 금산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났던 컨베이어는 일부 설비에서 비상정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추락 방어 조치가 없었고 특별안전 보건 교육과 작업 환경 측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 감독자의 업무 수행조차 미흡했던 것으로 특감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냥 뭐 말로만 하는 설비 개선이 아니라 진짜 우리 노동자에게 필요한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설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특감 결과를 받아들이고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전기차에 이어서 이제는 전기 선박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세계 세 번째로 문을 연 한국전기연구소의 전기선박 육상시험소가 잠수함을 포함해 민간 선박의 성능 검사를 통해 전기선박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김대진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전기선박인 잠수함.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해야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전기 추진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한국 최초 쇠빙 연구선인 아라운호 역시 축전지를 기반으로 한 전기로 얼음을 깨는 추진력을 얻습니다. 차세대 구축함과 소형 항공모함을 포함해 민간 선박에도 도입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연안을 오가는 전기 선박의 상용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5년 전 세계 세 번째로 문을 연 한국전기연구원의 육상시험소. 그동안 잠수함을 포함한 전기 선박 분야 401개 시험을 수행해 건조기간과 전력화 지연 손실을 줄이고 기술 수입 대체 등 5천억 원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좀 너무 전기 선박의 시대가 빨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력을 좀 보강해서 더 많은 투자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련 기업들도 예정된 잠수함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33년까지 1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안 선박이라든지 대형 선박, 특히 이제 해군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축함 같은 수상함들도 전기 선박으로 지금 빠르게 변화를 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기업들이 관련 산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연안을 오가는 차도선 도입이 이미 연구 과제로 수행되는 등 민간 전기 선박 시장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노인 빈곤, 특히 농촌 지역 노인 빈곤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전북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이 마을 자치연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5살 정전배 씨. 고정 수입은 매달 받는 국민연금 등 50만 원가량이 전부입니다. 세 가족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내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금도 딸리고 그러니까 못했지. 한 달에 고정 수입이 있어야 뭐 살아나는데 농민들에게 들으면 고정 수입이 없잖아요.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 등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정시와 같은 농촌 지역 노인들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이른바 마을 자치연금을 운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자체 수익 사업이 있는 마을 법인을 선정한 뒤 해당 마을에 익산시와 이전 기관들이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발전 수익금만큼 마을 법인이 같은 금액을 보태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전국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시도입니다. 이 마을 자치연금이 그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상당 부분 기여를 익산시는 마을 자치연금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 노인들의 소득을 늘리고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지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받고 있는 각종 수당이나 혜택에다가 이것을 좀 합하면은 그래도 부족한 노후 대책을 이걸 보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기대를 하고.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의 마을 자치연금 실험이 농촌 지역 노인 빈곤 문제를 풀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져 어느 때보다 통행량이 줄어들고 교통사고가 없는 성탄절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모처럼 자동차 전용도로 여유 많은 모습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제외하면 대부분 구간 소통 원활합니다.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으로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잠시 속도 떨어지다 이후부터는 제속도 찾으며 수월하고요. 응봉로 응봉교부터 성수대교 사이 출근 차량 모이고 있지만 평소보다는 덜 힘겨운 편입니다. 경인로 신도림부터 영등포역 지날 때까지 긴 구간 지체와 정체 반복되고 있으며 이어지는 서울교와 여의대로 교통량 늘어나고 있어 시간적인 여유 필요하겠습니다. 한성대 입구역에서 해화 로터리 방향으로는 신호대기 행렬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오늘 낮 2시부터 3시까지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소규모 집회가 있을 예정이며 국회 앞에서도 소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인별 성적표가 배부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능이 치러졌지만 그래도 예정대로 시험 결과가 발표되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육당국의 철저한 준비 아래 수험생과 학부모, 학교 선생님 그리고 전 국민이 함께 치러낸 성과입니다. 이번 수능에서는 국어와 수학 가형이 예년보다 다소 어려웠지만 수학 나형과 영어는 평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원격 수업을 해야 하는 등 학교 수업 부실화 우려 속에 일부에서 제기했던 수능 양극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행여 자신이 예상했던 점수보다 낮게 나왔다고 실망하는 등 미리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영역별 성적을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 정시 모집을 통해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합격하기 위해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 1월 7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모집에서는 대학이나 학과에 따라 수능 반영 방법이 서로 다른 만큼 매우 꼼꼼하게 입학 원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록 수능 총점이 서로 같다고 해도 등급, 표준 점수, 백분위 등 어떤 점수를 사용하느냐와 영역별 가중치나 가산점 부여 방식 등에 따라 최종 환산 점수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원하는 학과나 전공이 있는 대학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별 입시 요강을 통해 가, 나, 다군 모집 시기와 각 모집 단위별 선발 인원과 수능 반영 방법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수능은 어느 때보다 결시율이 높아 최종 응시생은 약 42만 명으로 역대 최소 수준입니다. 따라서 정시 모집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저한 준비와 현명한 선택을 통해 수험생 여러분의 행복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뉴스 해슬이었습니다. 성탄절 하루 전날인 오늘 하늘이 뿌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충북, 전북과 광주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수준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나가실 때는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먼지를 밀어내겠습니다. 퇴근길 무렵에는 날이 추워질 것으로 예상돼서 따뜻한 옷을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지금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와 함께 강풍특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겠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내리던 비나 눈은 모두 그쳤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또 눈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충남과 호남, 경남 서부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1에서 최고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습니다. 서울이 3.2도, 강릉 3.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남부지방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광주 3도, 대구는 0.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3도, 춘천 4도, 대전 8도에 머무르겠고요.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광주 10도, 대구 9도 예상됩니다.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찬바람을 막을 수 있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 제주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거리 두기로 안전하고 건강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동성당에서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올해 크리스마스 소원은 나와 내 가족을 건강을 지켜주세요라고 빌어보시면 어떨까요? 그 소원이 이뤄지려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겠죠. 뉴스광장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